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또 여러분이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 이걸 가지고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구글 픽셀폰의 숨겨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암호화폐, 또 일론 머스크, 그리고 카카오톡 광고 문제까지 정말 다양한 기술, 산업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단순 뉴스가 아니라 들어보면 뭐랄까, 거대 기업들의 그 속내, 전략 같은 것도 보이고요. 또 금융 혁신, AI 미래, 그리고 우리 사용자 권리 문제까지 다 연결되는 좀 생각해볼 만한 주제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정보들 속에서 핵심을 딱 뽑아내고 이게 여러분께 어떤 의미인지 그걸 좀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구글 픽셀폰. 네, 픽셀폰. 최근에 그 지미 펠렌쇼까지 나와서 픽셀 10 공개하고 그랬잖아요. 네, 봤습니다. 근데 사실 판매량 보면 전 세계 점유율이 0.3%, 미국에서도 한 3%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정말 미미하죠. 구글 스스로도 뭐 거대 기업 못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왜 10년 가까이 이걸 계속 만들까요? 이게 단순히 폰 팔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정확히 보셨어요. 핵심은 그 폰 판매 자체가 아니고요. 구글의 더 큰 그림, 그러니까 AI 전략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AI 전략이요? 네. 그 구글 부사장 인터뷰를 보면 픽셀은 안드로이드 OS가 제공하는 최고의 소프트웨어 경험, 그리고 특히 요즘 미는 인공지능, 제미나이 AI 있잖아요. 네, 재미나요. 개념인 거죠. 판매량 숫자보다는 그 목적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레퍼런스 기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구글 AI랑 안드로이드가 합쳐졌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경험이다. 뭐 이렇게 보여주는 본보기. 맞습니다. 딱 그거죠. 삼성이나 다른 제조사 말고 구글이 직접 만드는 이상적인 모습. 그 디자인 총괄 인터뷰도 있었죠. 처음엔 구글 기능 담을 기기 만들려다가 이왕이면 공개하자 뭐 그랬다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최고 기능의 무게중심이 최근 행사 보니까 확실히 안드로이드에서 AI, 더 정확히는 제미나이로 옮겨갔어요. 제미나이로요? 네. 오스터러 부사장이 모바일 시장에서 제미나이가 확실한 선두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이건 뭐 대놓고 오픈 AI의 챗 GPT 겨냥한 거죠. 사용자는 챗 GPT가 더 많다고 알려졌는데도 모바일에서는 우리가 위다 뭐 이런 건가요? 그쵸. 그런 자신감인데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거요? 뭘까요? 픽셀폰 사용자만으로는 안 될 텐데. 바로 그 전 세계 30억 대가 넘는 엄청난 안드로이드 생태계죠. 안드로이드 전체. 네. 픽셀폰은 이 거대한 생태계의 제미나이 AI 기능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잘 돌아가게 선보이는 뭐랄까 천병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병 역할? 네. 이번 픽셀 10에 들어간 매직 큐, 카메라 코치, 실시간 통역 같은 기능들 보면요. 이게 그냥 AI 기술 대단하지. 이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원래 자주 쓰는 기능들 있잖아요. 카메라, 검색 뭐 이런 거. 네, 일상적인 기능들. 거기에 제미나이가 그냥 자연스럽게 싹 스며들어서 편의성을 높여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AI를 위한 AI가 아니라 진짜 사용자 경험을 좋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엔 제미나이 이름 자체도 막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그냥 원래 있던 기능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사용자들의만 AI를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쓰게 만들면서 그 과정에서 나오는 실제 사용 데이터, 피드백, 이런 걸로 제미나이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거죠. 일종의 플라이휠 효과. 데이터를 계속 모으는 거군요. 네. 그리고 픽셀에서 잘 돌아가는 게 확인되면 그 기능들이 이제 다른 안드로이드 폰으로도 쫙 퍼져나가겠죠. 그렇겠네요. 결국 픽셀폰의 그 낮은 점유율은 실패가 아니라 사실은 구글의 AI 제국을 넓히기 위한 아주 영리한 첨단 기술 시험장이자 AI 확산 전진기지인 셈이에요. 단기 성과가 아니라 장기 투자라는 거죠. 이야, 흥미롭네요. 겉으로 보이는 숫자 너머에 그런 전략이 있었군요. 자, 그럼 다음은 암호화폐 시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암호화폐요? 리플, XRP 아시죠? 이게 마스터카드랑 손잡고 신용카드를 낼 수도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아요. 이게 만약 진짜면 우리가 아는 신용카드처럼 암호화폐를 일상에서 쓰는 어쩌면 첫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런 가능성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암호화폐 거래소 재민이 있잖아요. 네, 재민이. 거기서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판에다가 Prepare your bags, 뭐 가방 준비해라 이런 문구랑 2025년 8월 25일 날짜를 딱 박아놨어요. 티저 광고죠. 오, 구체적인 날짜까지. 네. 근데 과거에 재민이 공동 창업자가
XRP 캐신해주는 카드 이런 거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이게 그냥 헛소문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 진짜 나온다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XRP를 가게에 직접 내는 건 아닐 테고. 그렇죠. 보도에 따르면 리플, 제미니, 마스터카드가 웹뱅크라는 은행을 지정해서 한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억 원 정도 되는 돈을 넣었다고 해요. 1,000억 원이요? 꽤 큰데요? 네. 아마 사용자가 카드로 딱 긁으면 그 순간에 가지고 있던 XRP가 실시간으로 달러 같은 법정화폐로 바뀌어서 가게에 지급되는 뭐 그런 방식일 걸로 예상합니다. 사용자는 그냥 카드 쓰듯이 쓰면 되는 거죠. 오, 그러면 정말 편하겠네요. 리플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큰 호재겠어요. 그렇죠. 마침 최근에 미국 항소법원에서 리플이랑 SEC 그 지긋지긋한 소송 합의도 승인해줬잖아요. 네, 맞아요. 법적 불확실성이 많이 사라졌죠. 그리고 뭐 그레이스케이 같은 데서 XRP 현물 ETF 승인도 기다리고 있다면서요. 물론 SEC 결정은 10월로 밀렸지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ETF 같은 제도권 금융상품 편입 가능성도 커지고 이런 상황에서 실제 결제 수단으로까지 쓰인다. 이러면 XRP 위상이 정말 달라질 수 있죠. 네. 근데 동시에 리플이 또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는 분석도 있어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 때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요? 아, 달러나 유로 같은 거에 가치 고정시킨 코인 말씀이시죠? 네. 그게 리플이랑 무슨 상관이죠? 리플의 핵심 기술 중 하나가 ODL, 그 국경 간 송금 서비스거든요. 네, 들어봤어요. ODL. 은행끼리 돈 보낼 때 비싸고 느리니까 XRP를 중간 다리로 써서 빠르고 한 2에서 4초? 싸게 수수료 1% 미만 보내는 기술인데 이게 리플의 강점이었어요. 네. 근데 요즘 이 스테이블 코인이 국경 간 송금이나 결제 시장에서 엄청 뜨면서 이 ODL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아, 리플의 주력 사업 모델이 경쟁자를 만난 거군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또 레미틱스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요. 레미틱스. 그건 또 뭔가요? 리플이랑 다른 건가요? 리플이 주로 기업이나 금융기관, 그러니까 B2B에 집중한다면 이 레미틱스는 개인 사용자, B2C를 위한 해외 송금이나 결제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입니다. 아, 타겟이 다르군요. 네, 페이파이라는 인프라 기반으로 한 40가지 넣는 암호화폐랑 30개국 이상 은행 계좌 송금을 지원하고 수수료 싸고 빠르다, 그리고 곧 나올 지갑도 쓰기 편하다, 뭐 이런 걸 내세우고 있어요. 개인용 해외 송금 시장이군요. 네, 최근에 그 이더리움 좀 많이 가진 투자자들, 고래들이 이 레미틱스 토큰 RTX를 막 사들이고 있다는 소문이랑 또 25만 달러 규모 커뮤니티 보상 프로그램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리플 입장에서는 이것도 경쟁자가 또 생긴 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리플 자체적으로도 RLUSD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심지어 OCC, 미국 통화감독청의 은행 인가까지 받으려고 한다던데요. 네, 맞아요. CAO가 이게 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새로운 신뢰 기준이 될 거다 이랬다면서요. 네. 만약에 리플이 OCC 인가를 받는다. 이건 그냥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사실상 연방정부 감독을 받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되는 거예요. 와, 그 정도인가요? 네. 그럼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신뢰도가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래서 이 리플 마스터카드 소문이랑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은행 인가 추진, 이 모든 게 결국 암호화폐가 그냥 투기 대상이 아니라 진짜 금융 시스템, 진짜 우리 일상 결제 수단으로 들어오려는 아주 중요한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암호화폐가 정말 우리 실생활 문턱까지 바짝 다가온 느낌이네요. 자, 그럼 이번엔 다시 실리콘밸리로 가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아, 또 머스크군요. 네, 이분은 정말 쉬지를 않아요. 이번엔 매크로하드라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는데 이름이 딱 마이크로소프트 패러디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도 장난치는 거 아닌가요? 이름만 보면 장난 같은데 계획 자체는 상당히 진지해 보입니다. 머스크가 X에다가 순전히 AI로만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만드는 걸 돕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실제로 그의 AI 회사 XAI가 지난 8월 1일 미국 특허상표청에 매크로하드 상표를 정식으로 출원했어요. 상표 출원가죠? 그럼 장난은 아니네요. 그쵸. 농담으로 보기엔 좀 그렇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AI로만 구동된다는 게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말 그대로예요. 인간 개발자 없이 오직 AI만으로 소프트웨어를 기획하고 코딩하고 테스트하고 심지어 실행까지 하는 회사. 이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인간 없이요? 네.
머스크가 비유를 들기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직접 반도체 칩이나 하드웨어 안 만들고도 소프트웨어 제공 만들었잖냐. 이것처럼 매크로하드는 인간 엔지니어 없이 AI만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전 과정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거죠. 잠깐만요. AI가 그냥 코드 짜는 걸 넘어서 디자인도 하고 심지어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는 소프트웨어까지 만든다고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산표 추론 서류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인간 목소리나 텍스트를 막 따라하고 만들어내는 AI 소프트웨어, 또 AI를 써서 비디오 게임을 디자인하고 코딩하고 실행하고 플레이하는 소프트웨어, 이런 게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와... 만약 이게 진짜 된다면 말 그대로 AI 엔지니어만으로 굴러가는 세계 최초의 소프트웨어 회사가 나오는 거죠. 물론 뭐 실제 운영에는 사람이 좀 필요하겠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의 주도권 자체가 사람에서 AI로 넘어가는 아주 본격적인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그런 야심인 것 같습니다. 진짜 SF 영화 같은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머스크가 이미 테슬라 공장에 사람 모양 로봇 옵티머스 넣겠다고 했고 자율주행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드웨어 자동화는 계속해왔죠. 작년에는 또 xAI에서 AI 기반 게임 스튜디오 만든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러면 어쩌면 이 매크로헤드 첫 번째 타겟이 게임 개발일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테슬라에서 했던 하드웨어 자동화 경험, 로봇이나 자율주행 같은 거요. 이걸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게 AI가 이제 단순 보조 도구가 아니라 코딩이나 디자인처럼 좀 창의적이고 복잡한 기술 업무까지 얘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여러분의 업무나 뭐 미래 직업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카카오톡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카카오톡. 카카오가 최근에 브랜드 메시지라는 새로운 광고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것 때문에 기존에 문자 메시지 보내던 회사들이랑 막 갈등이 심해지고 심지어 소비자 단체까지 나섰다고요. 뭐가 문제인 거죠, 정확히?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쟁점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동의의 범위 문제입니다. 동의의 범위요? 네, 그 문자메시지 사업자 협회 소마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주장하는 건 카카오가 이용자한테 명시적으로 카카오톡으로 광고 받아도 되냐? 이걸 물어보지 않고 그냥 과거의 이용자가 어떤 회사, 예를 들어 뭐 은행이나 쇼핑몰 같은 데서 마케팅 문자 받겠다고 동의한 적 있잖아요. 네, 있죠. 그것만 가지고 카카오톡 채널 통해서 브랜드 메시지라는 광고를 보내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까지 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A은행 이벤트 문자 받겠다고 동의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카카오가 A은행 카톡 광고도 받아도 좋다. 이렇게 해석해서 제가 A은행 카톡 채널 추가 안 했는데도 광고를 보낸다. 이런 말씀이시죠? 바로 그 지점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정보 매칭 의혹. 매칭 의혹. 네, 광고주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객 전화번호를 카카오가 받아서 그 전화번호 쓰는 이용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찾아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니냐. 이 과정에서 이용자 동의 없이 전화번호랑 카톡 계정을 막 연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다가 뭐 와이파이 아닐 때 이거 받으면 데이터 나가는데 이것도 문제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렇군요. 카카오 입장은 뭔가요? 분명 뭔가 근거가 있으니 시작했을 텐데요. 카카오는 적법하게 수신자 동의를 확보했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자기들 서비스 소개 자료에도 고객사, 즉 기업의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한테 보낸다고 딱 써놨고요. 오히려 그냥 문자, SMS보다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가 더 믿을만하다. 이런 연구 결과도 발표했어요. 홍익대랑 이화여대 연구팀 조사라는데 브랜드 메시지 신뢰도가 4.46점이고 SMS는 3.72점이었다. 뭐 이러면서 서비스의 정당성을 좀 강조하고 있죠. 연구 결과까지 내놨군요. 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게 연간 한 1조 5천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기업 메시징 시장, 이 시장 주도권 놓고 싸우는 거다. 뭐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 밥그릇 싸움. 양쪽 입장이 팽팽하네요. 그런데 그 소비자 단체, 소비자 시민 모임 소시모 조사 결과는 좀 우리 이용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소시모가 카톡 이용자 한 385명한테 물어봤는데 결과가 좀 흥미로워요. 응답자의 70%가요. 정보성 메시지, 그러니까 알림톡 있잖아요. 배송 알림이나 예약 확인 같은 거. 네, 알림톡. 그거랑 광고성 메시지인 브랜드 메시지를 제대로 구분을 못하고 있더래요. 70%나요? 그거 좀 심각한데요? 이게 뭐 디자인이나 형태가 비슷해서 그런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응답자의 80%가 과거에 내가 어떤 회사한테 광고받겠다고 동의한 게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 받는 걸로까지 확대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용자들은 문자동이 따로, 카톡 광고동이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서비스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시모가 정부에다가 이거 실태 조사 좀 해봐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야, 이 문제는 정말 우리 카카오톡 쓰는 여러분 모두에게 직접 관련된 문제네요. 내가 과거에 어디까지 동의를 한 건지, 그 동의가 지금 다른 플랫폼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또 정보와 광고 경계가 점점 흐려지는 거, 그리고 어쩌면 내 데이터를 써가면서 원치 않는 광고를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참 편리함 뒤에 가려진 중요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구글 픽셀폰을 통해서 본 AI 전략의 어떤 진화 과정, 또 리플이랑 마스터카드 만남 가능성으로 엿본 암호화폐의 현실금융 진입 시도,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매크로하드 구상을 통한 AI의 창작 영역 도전,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사례로 본 디지털 플랫폼 광고와 사용자 동의 문제까지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네요. 네, 각기 다른 이야기 같지만 이걸 쭉 꿰뚫으면 몇 가지 흐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첫째는 역시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금융, 거의 모든 영역으로 AI가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렇죠. AI는 정말 어디에나 있네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 이게 그냥 투자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든 실물 경제랑 연결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거. 네, 현실로 나오려는 움직임. 마지막으로 기술이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데이터 주권이나 정보 선택권에 대해서 새로운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맞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그 영향력은 더 넓어지고 있죠. 오늘 다룬 내용들이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의 어떤 단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의 바탕으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구글 제미나이처럼 AI가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기능 속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머스크의 매크로헤드처럼 AI가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대신하려고 하고 또 카카오톡처럼 거대 플랫폼이 우리의 동의나 데이터를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 방식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은 이 거대한 기술과 데이터의 흐름 앞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알과 통제권을 원하시나요? 기술이 주는 편리함,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가 내어주는 것들, 그 사이의 균형점은 과연 어디쯤에 있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여정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그런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